이 오물 덩어리를 우리 준우가 매일 만졌단 말이지? 내 놈들, 내가 갈기갈기 찢어서 이 하수구에 쳐넣어 주마. 어둡고 습한 대저택의 지하실 주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곳에서 한 여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잔뜩 끼어 있었지요. 누가 보아도 평생을 밑바닥에서 굴러먹은 노파의 모습이었지만 낡은 고무장갑 속바지에 감춰진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호령하던 서희숙 회장이었습니다. 백만장자 여회장, 철의 여인, 자수성가의 아이콘. 그녀를 수식하는 화려한 말들은 차고 넘쳤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20년 전 타버린 잿더미가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준우가 살아있다는 소식,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가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자들이 과거 자신이 가장 믿었던 집사 조상필 부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서희숙은 망설임 없이 회장실의 비단 카펫을 벗어나 이 지옥 같은 지하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거기 아줌마. 뭐해? 바닥에 광 안 내? 돈 받고 놀러 왔어?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지하실을 울렸습니다. 과거 서희숙의 집에서 남은 밥을 얻어먹던 이계숙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사모님 행세를 하며 화려한 실크 가운을 걸친 그녀가 서희숙의 어깨를 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서희숙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금 정체를 들켜서는 안 됩니다. 아들 준우가 어디 있는지, 놈들이 준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이 수모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금방 끝내겠습니다. 서희숙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계숙은 코를 찌푸리며 비웃었습니다. 천한 것들은 어딜 가나 티가 난다니까. 조심해. 우리 집 바닥재가 얼마나 비싼 건데.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못 사는 거야. 이계숙이 조롱하며 지나간 뒤 서희숙은 꽉 쥔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백만장자 여회장으로 살며 누군가에게 발로 차여본 적이 있었던가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주방 문이 열리며 커다란 음식물 쓰레기통을 짊어진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티셔츠는 땀에 절어 있었고 청년의 얼굴은 영양실조라도 걸린 듯 파리했습니다. 그가 바로 서희숙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 준우, 아니 지금은 민태성이라 불리는 청년이었습니다. 태성은 조상필 부부의 아들이 먹다 남긴 술상과 음식물 쓰레기를 묵묵히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서희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귀한 자식이 저런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었다니. 태성은 서희숙이 청소부인 줄로만 알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물기가 많아서 미끄러워요. 제가 이쪽은 대충 치울 테니 좀 쉬세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선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희숙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애써 고개를 돌리고는 바닥만 닦았습니다. 태성은 그런 그녀의 곁에서 익숙한 듯 식당 주방의 잔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성이 무거운 짐을 옮기느라 허리를 숙였을 때 그의 목덜미 아래로 희미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점도 흉터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던 아들의 몸에 남겨진 선명한 칼자국이었습니다. 서희숙은 숨이 가빠왔습니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아이를 안고 뛰쳐나오며 보았던 그 흉터가 맞았습니다. 서희숙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상필과 이계숙, 이 인간 이하의 짐승들은 내 아들을 죽었다고 속여놓고는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20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부려먹은 것이었습니다. 백만장자 여회장의 분노는 이제 차가운 얼음처럼 변했습니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서서히 죽게 될 거야. 내가 가진 그 압도적인 권력이 무엇인지, 돈으로 사람을 짓밟는 게 어떤 대가로 돌아오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서희숙은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비밀리에 수행비서와 연락하며 조상필의 건설사가 저지른 비리 장부들을 하나둘 모으고 있었습니다. 조상필은 서희숙의 돈을 횡령해 세운 회사가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하며 기고만장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서희숙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무너질 성이었지요. 지하실의 시계가 자정을 알릴 무렵 일을 마친 태성이 구석진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서희숙은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온 여왕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서희숙은 조상필의 서재 밖을 지나다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여보, 그 할망구 청소부 말이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서희숙 회장 그 인간이랑 눈매가 너무 닮았단 말이지. 이계숙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희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조상필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여기까지 오겠어? 만약 정말 그 여자라면 이번엔 아예 확실하게 처리해버리면 그만이야. 태성이 놈이랑 같이 말이지. 서희숙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처리한다고? 20년 전 화재로도 모자라 이제는 내 아들까지 또다시 해치려 하는가. 서희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 우리가 보낸 그 편지, 정말 서 회장이 못 봤을까? 공범인 그 사람이 배신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공범? 조상필 부부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끔찍한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말인가? 서희숙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었다니. 조상필의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온 공범이라는 단어는 서희숙의 가슴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을 박아 넣었습니다. 20년 전 그 불길 속에서 아들을 잃었다고 믿으며 피눈물을 흘릴 때 내 곁에서 손을 잡아주던 그 수많은 얼굴 중 누가 악마의 가면을 쓰고 있었단 말인가. 서희숙은 입술이 터질 정도로 깨물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공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해.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조상필의 윽박 지르는 소리에 이계숙이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요즘 자꾸 큰 돈을 요구하잖아요. 서 회장 밑에서 비서실장까지 지낸 양반이 욕심은 끝도 없어서 우리가 태성이를 데리고 있다는 걸 빌미로 언제까지 우리를 뜯어먹을지 모른다니까요. 비서실장. 서희숙은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박 실장. 그녀가 자식처럼 믿고 그룹의 모든 살림을 맡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조상필 부부와 짜고 내 아들을 빼돌렸단 말인가. 분노로 인해 전신이 떨려왔지만 서희숙은 벽을 짚으며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여기서 뛰쳐나가 놈들의 멱살을 잡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백만장자 여회장인 그녀에게 어울리는 복수는 놈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희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저택의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보호대 너머로 전해지는 딱딱한 바닥의 냉기가 오히려 차분하게 이성을 깨웠습니다. 그때 태성이 퀭한 눈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서두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직 새벽인데 벌써 나오셨어요?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던데. 태성이 걱정스러운 듯 서희숙의 곁에 멈춰 섰습니다. 서희숙은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것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만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희숙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누르고 담백하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이 집에서 오래 일했나 보네. 힘들지 않아? 태성은 씁쓸하게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야죠. 저를 걷어주신 분들이잖아요. 부모님도 안 계신 저를 데려다가 공부도 시켜주시고, 비록 지금은 빚을 갚느라 여기서 머슴처럼 살고 있지만 은혜는 갚아야 하니까요. 은혜라고? 서희숙은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내 인생을 도둑질한 자들이 은인이라니.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착하네. 세상에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닌 법이야. 때로는 은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나쁜 사람일 수도 있거든. 태성은 서희숙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서희숙은 결심했습니다. 조상필 부부가 태성에게 씌운 그 가짜 빚의 굴레부터 끊어버리겠노라고. 오후가 되자 조상필의 저택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희숙이 그토록 증오하는 배신자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은퇴하여 점잖은 신사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서희숙의 눈에는 그저 추악한 늙은 여우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이, 조 사장. 이번에 진행하는 신도시 상가부지 말이야. 서 회장 쪽에서 눈치를 챈 것 같더군. 자금 흐름을 조심해야겠어. 박 실장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희숙은 소파 밑을 닦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상필은 굽신거리며 비싼 양주를 따랐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실장님. 서 회장은 지금 자기 아들 기일이라고 절에 틀어박혀 있을 텐데요, 뭐. 그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손바닥 안 아니겠습니까? 두 악마의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서희숙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더라. 너희가 서 회장의 자금이라고 믿고 주무르는 그 돈줄, 오늘 내가 전부 끊어버릴 테니까. 서희숙은 잠시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품 안에서 작은 무선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김비서, 지금이야. 조상필 건설의 제2금융권 대출금 전부 회수해. 그리고 박 실장 명의로 된 차명 계좌들, 국세청에 제보한 자료들 다 터뜨려.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말려 죽여. 수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단호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백만장자 여 회장의 명령 한마디에 거대한 금융의 파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희숙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상필과 박 실장은 곧 들이닥칠 재앙도 모른 채 태성을 불러다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 민태성. 손님 오셨는데 물도 안 올리고 뭐해? 이래서 근본 없는 놈들은 안 된다니까. 조상필이 태성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태성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붉은 피가 태성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우야. 서희숙의 입에서 본능적으로 아들의 이름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입술을 깨물며
태성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조상필은 눈을 부릅뜨며 서희숙을 쏘아보았습니다. 뭐야, 저 할망구는 왜 남의 집 일에 참견이야? 당신 오늘 일당 받고 당장 나가. 서희숙은 태성의 상처를 수건으로 누르며 조상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서늘하여 조상필은 순간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청소부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포식자의 눈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말 조심해. 당신이 지금 휘두르는 그 권력, 내일이면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조상필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당장 안 나가? 그때였습니다. 조상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박 실장의 휴대폰, 그리고 거실에 놓인 유선 전화까지 동시에 비명을 지르듯 울려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이 들어오고 국세청 직원들이 회사로 들이닥쳤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비명소리에 조상필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박 실장 역시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서 회장만이 할 수 있는 수법인데. 설마. 박 실장의 시선이 천천히 거실 구석에 서 있는 청소부 서희숙에게 향했습니다. 서희숙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상필의 아들 조기태가 헐떡거리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성의 방에서 훔쳐나온 듯한 낡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이 새끼 방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상자 안에는 서희숙조차 몰랐던 2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던 결정적인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서희숙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조상필의 아들 조기태가 들고 온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빛바랜 손수건 한 장과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희숙은 심장이 터질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조기태가 비웃으며 녹음기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아주 낮고 희미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우야, 착하지.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아기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 그것은 20년 전 서희숙이 갓 태어난 준우를 품에 안고 불러주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장가였습니다. 음계가 독특해 서희숙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던 그 노래가 낡은 녹음기를 타고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성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부여잡은 채 멍하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상필은 안색이 변해 기태의 손에서 녹음기를 뺏으려 했지만 서희숙의 발걸음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청소부의 굽은 허리를 펴고 조기태의 손에서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절도 있고 위험 있어 조기태는 저항 한번 못하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미쳤나? 그거 내놔. 조상필이 소리를 질렀지만 서희숙은 녹음기를 가슴에 꼭 품은 채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아들을 잃었다고 믿게 했던 그날 밤. 사실 이 녹음기는 아들의 유품이 아니라 조상필 부부가 서희숙을 협박하기 위해 혹은 나중에라도 돈줄로 쓰기 위해 아들을 빼돌리며 챙겨둔 증거였던 것입니다. 조상필, 내 놈이 인간이냐? 서희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평소의 청소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백만장자 여회장의 진동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박 실장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목소리. 서 회장님? 박 실장의 입에서 나온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조상필 부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희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낡은 모자와 안경을 벗어 던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불길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래, 나다. 박 실장, 자네가 내 아들을 죽었다고 보고했던 그날, 나는 자네를 믿고 내 심장을 도려냈지. 그런데 내 심장이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 감히 내 아들 손에 음식물 쓰레기를 묻히게 해? 이계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아이를 살리려고 노예로 부렸니? 살리려고 무릎을 꿇리고 뺨을 때렸어? 서희숙의 일갈에 거실의 고급 샹들리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조상필은 궁지에 몰리자 눈빛이 비열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급히 태성의 목덜미를 낚아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오지마. 서 회장, 당신이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내 회사 망하게 하면 이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이 새끼 아직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유괴범으로 생각할걸. 태성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서희숙과 조상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회장님? 이게 무슨... 제가 왜 회장님 아들이라는 거죠? 서희숙은 피눈물을 삼키며 태성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준우야, 태성아. 내 목소리를 들어봐. 내가 매일 꿈속에서 듣던 그 노래, 그게 바로 내 목소리란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엄마가 너무 늦었지? 서희숙의 절절한 목소리에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스한 진동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상필은 광기에 젖어 태성을 더욱 세게 붙들었습니다. 시끄러워. 박 실장, 빨리 차 준비해.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그때였습니다. 저택 밖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수십 명이 거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서희숙이 미리 배치해둔 그녀의 사병들이었습니다. 백만장자의 압도적인 권력은 이제야 그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조상필과 박 실장을 제압했습니다. 조상필의 손에서 풀려난 태성이 바닥에 쓰러지자 서희숙은 맨발로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준우야, 내 아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서희숙은 아들의 거친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조상필은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나, 서희숙, 당신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당신 그룹 이사진 절반이 내 편이야. 조상필의 외침에 서희숙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조상필. 그 이사들은 이미 해임됐어. 내가 믿고 있던 그 윗선이라는 사람들도 지금 검찰청 지하조사실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빌고 있거든. 너는 이제 돈도 명예도 그리고 내 아들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할 거야. 서희숙은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아, 한 가지는 지키겠네. 내가 저지른 그 추악한 죄에 대한 대가 말이야. 경호원들이 조상필 부부를 끌고 나가려 할 때 서희숙은 박 실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박 실장, 자네는 조금 더 고통스러워야겠어. 자네가 숨겨둔 비자금, 사실 그건 내 돈이 아니라 우리 준우의 목숨값이니까.
박 실장은 사색이 되어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희숙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상필의 저택 지하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 통로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곳은 조상필이 과거 서희숙의 회사에서 빼돌린 기밀 문서들과 금괴를 숨겨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려던 찰나 태성이 서희숙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이 집 아래에 제가 본 게 있어요. 조상필이 절대로 열지 못하게 하던 그 방에요. 태성의 말에 서희숙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저택 지하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서희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매캐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서희숙은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태성의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이 느껴질 때마다 서희숙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귀한 손으로 저 악마들의 뒤처리나 하며 살았다니. 어머니, 여기에요. 조상필이 술만 마시면 이 앞에 서서 혼자 중얼거리곤 했어요. 자기가 서 회장을 이겼다느니 이제 곧 세상이 뒤집힐 거라느니 하면서요. 태성이 가리킨 곳은 지하실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선반 뒤에 숨겨진 육중한 철제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금고라고 하기엔 너무나 컸고 흡사 감옥의 문처럼 견고해 보였지요. 서희숙은 뒤따라온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특수장비를 동원해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는 찰나 서희숙의 눈에 문 옆에 새겨진 작은 문양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서희숙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 준우를 위해 특별히 제작했던 가문의 문장이었습니다. 서희숙의 눈이 떨렸습니다. 조상필 이 극악무도한 인간은 아들을 훔친 것도 모자라 남편의 유품과 가문의 상징까지 이곳에 처박아 두고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문이 거친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눈이 멀 정도의 화려한 금괴나 돈다발 대신 수백 권의 낡은 장부와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서희숙의 사인이 정교하게 위조된 수천 장의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뭐죠? 태성이 당황하며 묻자 서희숙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화재 사고가 있었던 당일의 일일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보고서 밑에는 서희숙이 그토록 신뢰했던 박 실장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 적힌 날인이었습니다. 아니, 이 이름은 서희숙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장부에 적힌 공범의 이름은 박 실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희숙의 남편과 형제처럼 지냈고 지금은 정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서희숙의 시동생, 즉 태성의 숙부인 서문택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의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일제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수님, 너무 깊이 들어오셨습니다. 청소부 노릇이나 조용히 하시다가 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지하실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조상필도 박 실장도 아니었습니다. 서문택이 거느리는 사설 경호원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서 있었습니다. 조상필 부부는 그저 서문택의 사냥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서문택은 천천히 걸어 내려오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그 화재요? 형님이 준우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장만 안 썼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조카놈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상필에게 시켜서 아주 비참하게 키우라고 했죠. 백만장자의 아들이 식당 설거지나 하며
빌어먹는 꼴을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태성은 믿기지 않는 사실에 몸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동생이라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해? 서문택은 태성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근본 없는 놈. 평생 밑바닥에서 굴렀으면 분수를 알아야지. 형수님, 이제 선택하시죠. 이 장부들을 다 태우고 준우와 함께 외국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조용히 사고로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서희숙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압도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문택, 내가 내 남편의 피를 나눈 동생이라는 사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수치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의 인생을 낙으로 삼았다고? 백만장자의 권력이 어떤 것인지 너는 아직 반이반도 모르는 모양이구나. 서희숙은 품 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내가 보낸 경호원들, 그들이 누구 돈을 먹고 움직이는지 확인해 봤니? 이 지하실로 내려오는 순간 내 모든 계좌와 통신망은 이미 내 통제하에 들어왔다. 서희숙이 버튼을 누르자 지하실 벽면의 모니터들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그곳에는 서문택이 지금까지 저지른 온갖 비리와 살인 교사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뉴스 속보에 타전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서문택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서희숙은 청소부 시절 사용하던 낡은 빗자루를 서문택의 발밑으로 던졌습니다. 주어라. 내가 우리 아들에게 시켰던 그 모든 수모, 이제 내가 평생 감옥 사동 바닥을 닦으며 갚아야 할 테니까. 하지만 서문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옆에 있던 경호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뭐해? 당장 전현들을 잡아. 경호원들이 서희숙과 태성을 향해 달려드는 찰나 태성이 서희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20년 동안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태성의 몸이 화살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무력한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문택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달려들자 태성은 어머니의 앞을 본능적으로 막아섰습니다. 매일같이 수백 킬로그램의 식자재를 나르고 거대한 가마솥을 닦으며 단련된 태성의 팔근육이 터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20년의 고통이 분노로 치환되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성은 가장 먼저 다가온 경호원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내 어머니 몸에 손대지 마. 태성의 포효가 좁은 지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이라 비웃음 당하던 청년의 몸놀림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 묵직했습니다. 서문택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근본 없는 놈이 죽고 싶어? 하지만 서희숙은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문택, 내가 부리는 저들은 돈에 움직이는 용병일 뿐이지만 내 사람들은 신념에 움직이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너보다 돈이 훨씬 많단다. 서희숙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문택이 데려온 경호원들이 돌연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이어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메시지가 울렸기 때문입니다. 서희숙이 그들의 고용주인 보안업체 자체를 그 짧은 시간에 통째로 인수해버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고용주가 바뀌었다. 서문택을 체포해. 서희숙의 서늘한 명령에 경호원들의 총구가 일제히 서문택을 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서문택의 안색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수님, 제발, 우리가 남입니까? 준우에게는 제가 유일한 숙부잖아요. 서희숙은 천천히 걸어가 서문택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까 태성이 흘린 피가 묻은 손수건으로
서문택의 뺨을 가볍게 쳤습니다. 남보다 못한 게 핏줄이라는 걸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니? 너는 내 아들의 눈물을 비웃었지만 나는 내 비명소리를 음악 삼아 남은 생을 보낼 거다. 박 실장과 조상필이 이미 검찰에서 내 이름을 불었어. 내가 숨겨둔 그 붉은 금고가 이제 내 관짝이 될 거야. 서문택이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악을 썼지만 서희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고무장갑을 집어들고는 지하실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에 조용히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청소부 서희숙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준우야, 가자.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서희숙은 아들의 손을 잡고 지하실의 어둠을 벗어나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택 밖에는 이미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줄지어 서 있었고 수백 명의 직원이 허리를 숙여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귀환을 환영합니다. 그 장엄한 광경에 태성은 넋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고작 몇만 원의 일당을 위해 고개를 숙이던 청년에게 이 압도적인 권력의 풍경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서희숙은 아들의 떨리는 손을 꼭 쥐어주며 가장 화려한 리무진의 뒷좌석에 그를 앉혔습니다. 리무진이 조상필의 저택을 벗어날 때 서희숙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 지옥 같은 집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으어조렸습니다. 김비서, 저 집 오늘 안으로 철거해. 단 한 개의 벽돌도 남기지 마. 우리 아들의 눈물이 묻은 곳은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하니까. 태성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모든 게 꿈이 아닌가요? 저는 그냥 설거지나 하던 놈이었는데. 서희숙은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준우야, 너는 단 한 번도 밑바닥이었던 적이 없다. 그저 보석이 진흙 속에 잠시 묻혀 있었을 뿐이야. 이제 이 엄마가 내 세상을 다시 빛나게 해줄게. 하지만 차가 도심으로 들어서던 그때 서희숙의 개인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희숙은 직감적으로 이 전화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낮게 깔린 노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 회장, 복수가 끝난 줄 아는 모양인데 아직 내 아들의 진짜 과거는 열리지 않았어. 조상필이 숨긴 게 그게 다라고 생각하나? 서희숙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복선, 그리고 아들이 20년 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배후가 있음을 암시하는 전화였습니다. 누구냐, 내 놈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전화를 걸어 내 아들을 입에 올리는 거지? 서희숙의 목소리는 차가운 서리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화려한 리무진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옆에 앉은 태성은 어머니의 서늘한 기운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 회장, 조상필 그 머저리가 입을 열지 않은 게 하나 있지. 내 아들이 왜 20년 동안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도망치지 못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 아이의 몸속엔 내가 모르는 약점이 심어져 있거든. 전화는 툭 끊겼습니다. 서희숙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들의 과거를 쥐고 흔드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 그녀는 즉시 김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발신지 추적해. 그리고 조상필을 다시 지하 조사실로 끌고 와. 내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1시간 뒤 서희숙은 다시 조상필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청소부의 낡은 옷이 아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 정장과 압도적인 진주 목걸이를 한 백만장자 여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포박당한 조상필은 그녀의 그림자만 보고도 오줌을 지릴 듯 떨고 있었습니다. 조상필, 내 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아까 노파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리 준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배우가 누구인지 당장 불어. 서희숙의 구두굽이 조상필의 손가락을 짓눌렀습니다. 조상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 노파는 박 실장의 장모이자 과거 회장님 댁에서 약사로 일했던 안노파입니다. 안노파. 서희숙의 뇌리에 잊혔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약하게 능해 집안의 건강을 책임졌던 여자였으나 약을 빼돌리다 걸려 쫓겨났던 이였습니다. 조상필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화재 당일 아이에게 기억을 지우는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해독제를 먹이지 않으면 아이의 심장이 멈추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제가 태성이를 부려먹은 건 그 해독제를 안노파에게 받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태성이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서희숙의 눈에서 피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준 은인인 척하며 사실은 매일같이 독을 먹이고 약을 주며 노예처럼 부렸단 말인가. 태성은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는 벽을 짚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빚이라 생각하며 먹었던 그 쓰디쓴 약이 사실은 자신을 가두는 사슬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 있느냐? 서희숙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조상필은 벌벌 떨며 외곽의 한 요양병원 주소를 읊었습니다. 서희숙은 조상필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곧장 차에 올랐습니다. 요양병원은 버려진 건물처럼 스산했습니다. 서희숙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안 노파의 방을 들이닥쳤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던 백발의 노파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 회장, 생각보다 빨리 왔네. 자, 이제 거래를 할까? 내 아들의 심장을 멈추지 않게 할 완벽한 해독 레시피. 그걸 줄 테니 내 사위 박 실장과 조상필을 풀어줘. 그리고 내 손주들이 평생 먹고 살 자금을 내놓으라고. 서희숙은 노파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노파가 쥐고 있던 약병을 가볍게 빼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약병이 깨지며 투명한 액체가 흩어졌습니다. 내 놈들은 하나같이 착각을 하는구나. 백만장자의 권력이 고작 돈 몇 푼 내어주는 것인 줄 아느냐? 서희숙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노파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노파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불법 약물 제조 공장과 그 뒤를 봐주던 정계 인사들의 명단, 그리고 그녀의 자손들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기록들이었습니다. 내 자손들은 오늘부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을 거다. 내가 가진 모든 자본을 동원해 그들의 숨통을 끊어놨으니까. 그리고 해독제? 내 아들의 몸에 손을 댄 순간 나는 이미 세계 최고의 심장 전문의들과 독성학자들을 내 집으로 불렀다. 내가 만든 그 저질스러운 약 따위 없어도 내 아들은 내가 살린다. 노파의 여유로운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독한 건 내 놈들이지. 내 아들의 20년을 앗아간 데가 이제 내 몫으로 갚아라. 서희숙은 노파를 경찰에 넘기는 대신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복수했습니다. 평생을 불법으로 모은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녀의 자손들이 빈민가로 쫓겨나 평생 설거지꾼으로 살게 만든 것입니다. 복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희숙은 침대에 누워 잠든 태성의 곁을 지켰습니다. 최고의 의료진들이 달라붙어 아들의 몸속에 남은 독소들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서희숙은 아들의 거친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준우야, 이제 정말 끝났다.
다시는 그 누구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할 거야. 그때 잠들어 있던 태성이 잠꼬대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청소부 아주머니. 아니, 엄마. 나 이제 설거지 안 해도 돼요? 서희숙은 아들을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서희숙의 책상 위에 놓인 박 실장의 비밀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쪽지에는 서희숙의 죽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친필 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숙, 만약 준우가 살아있다면 절대 그 아이에게 우리 가문의 보물을 물려주지 마시오. 그것이 준우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거요. 가문의 보물을 물려주지 말라니.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서희숙은 남편의 친필 유언장을 쥔 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생전 자상한이었지만 가문의 뿌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서희숙은 곧장 가문의 본가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남편의 낡은 괴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발견한 것은 화려한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가죽 주머니에 담긴 수십 개의 검은 인장들과 대대로 이어져 온 거대 토지의 소유권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들 뒤편에 숨겨진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이 땅들이 과거 가해자들의 조상들이 부당하게 빼앗았던 눈물 어린 땅들이며 이를 되찾으려는 원한 관계가 대를 이어 지속되어 왔다는 기록이었지요. 결국 이 재산이 우리 준우를 노리는 모든 자들의 근원이었어. 서희숙은 허탈함에 실수했습니다. 자신이 읽어낸 백만장자의 부가 아들에게는 오히려 거대한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상필과 서문택이 그토록 아들을 쥐고 흔들었던 이유도 아들이 성인이 되어 이 인장을 손에 넣어야만 발동되는 거액의 비자금 신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회복 중이던 태성이 비틀거리며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안색은 많이 좋아졌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20년의 세월이 남긴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문서들이 제가 겪은 일들의 이유인가요? 제가 식당 바닥을 닦고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치워야 했던 게 고작 이 종이 쪼가리들 때문이었냐고요. 태성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희숙은 아들에게 다가가 그 여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준우야. 인간의 탐욕이 너라는 귀한 생명보다 이 낡은 종이들을 더 중하게 여겼구나. 이 엄마가 미안하다. 내 아버지가 왜 너에게 물려주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서희숙은 결단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대신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가문의 이름으로 묶여있던 모든 부정산과 비자금을 범죄 피해자 지원 재단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던 서문택과 박 실장은 절규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노려온 그 거대한 부가 단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은 돈 한 푼 없는 비참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서희숙, 내가 미쳤구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서문택이 악을 썼지만 서희숙은 우아하게 차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문택, 너는 돈이 권력인 줄 알았지? 아니, 진정한 권력은 버릴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오는 거야. 이제 너희를 지켜줄 자본은 단일전도 남지 않았다. 평생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내 죄를 씹으며 살거라. 서희숙은 면회실을 나오며 비서에게 나지기 명령했습니다. 박 실장과 조상필의 자식들이 해외에서 누리던 모든 특혜도 끊어 그들도 우리 아들이 겪었던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단돈 10,000원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밑바닥부터 배우게 해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멸했고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자신들의 부모가 저지른 악행의 무게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서희숙은 마지막으로 조상필 부부가 살던 저택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포클레인이 저택의 기둥을 무너뜨릴 때마다 서희숙의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도 하나둘 씻겨 내려갔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태성이 어린 적 숨겨두었던 낡은 신발 한 짝이 튀어나왔습니다. 서희숙은 그 신발을 품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조상필의 저택이 있던 자리는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서희숙은 그곳에 화려한 빌딩을 세우는 대신 나무와 꽃이 가득한 작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공원의 이름은 아들의 본명을 딴 준우의 뜰이었지요. 20년 전 불길 속에서 멈췄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태성이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식당 주방의 그늘도 가해자들에게 얻어맞던 상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희숙이 사준 정갈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태성은 누가 보아도 귀한 집안의 자제다운 기품이 흘렀습니다. 서희숙은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래, 준우야. 너를 괴롭히던 자들은 이제 세상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치워버렸단다. 조상필 부부는 평생 감옥에서 노역하며 자신들이 부렸던 사람들의 고통을 배울 것이고 서문택은 가문이 이름조차 쓰지 못한 채 잊히겠지. 복수를 끝낸 서희숙의 행보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백만장자 여회장이라는 화려한 직함을 내려놓고 그룹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습니다. 대신 그녀가 선택한 곳은 태성이 과거에 고통받았던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인 아이들을 돕는 상담소였습니다. 어느 오후 서희숙은 상담소 복도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비단 카펫보다 이 낡은 앞치마가 이제는 더 편안했습니다. 그때 상담소 문이 열리며 한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던 과거의 태성과 꼭 닮은 아이였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일하면 정말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나요? 서희숙은 인자하게 웃으며 아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아줌마가 도와줄게. 아줌마가 예전에 아주 훌륭한 청소부였거든. 내 마음의 먼지까지 싹 닦아줄 수 있단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태성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태성 역시 어머니의 뒤를 이어 복지재단에서 일하며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돕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희숙은 남편의 비석 앞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섰습니다. 여보, 준우 데려왔어요. 당신이 걱정하던 그 무거운 짐들 이제 다 버렸어요. 우리 준우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 거예요. 나도 이제 여회장이 아니라 그저 준우 엄마로 살다 갈게요. 묘소를 내려오는 길 서희숙은 문득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백만장자의 권력으로 악당들을 쓸어버릴 때의 짜릿함도 컸지만 아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다시 가장 평범하지만 위대한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온 서희숙. 그녀는 이제 압도적인 재산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한 끼에서 세상 가장 큰 부를 느꼈습니다. 권선징악의 끝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심은 악취나는 씨앗을 거두었고 서희숙과 태성은 20년의 눈물을 거름 삼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거나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기댄 채 걸어가는 모자의 모습은 그 어떤 백만장자의 저택보다도 견고하고 눈부셨습니다. 준우야, 오늘 저녁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엄마가 청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요리도 꽤 하거든. 네,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찌개 먹고 싶어요. 모자의 웃음소리가 숲길을 따라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